안녕하십니까. 호주 시사TV 조PD입니다. 시드니는 요 며칠 반짝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월화수에 쏟아진 비로 시드니 여기저기에서 홍수가 나서 엉망진창이 된 한 주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모두 피해가 없으셨길 바랍니다. 3월 둘째 주 호주 뉴스를 간추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호주 시사TV를 시청하시는 분들과 호주 시사에 관한 정보 교환과 토론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호주 시사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격 조건 없고 비밀번호도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성소수자 축제 마디그라가 2월 18일부터 3월 6일까지 펼쳐졌습니다. 하는지도 몰랐어요. 마디그라의 하이라이트 퍼레이드는 코로나로 인해서 3월 5일 시드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에는 5,800명의 성소수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44번째인 마디그라 축제는 United We Shine이라는 단합하라 우리는 빛날 것이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7일간 격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종 완료의 의미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을 마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인 경우 접종 완료로 인정을 받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친 후 18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3차 접종을 마쳐야 접종 완료로 인정됩니다. 2차 접종을 마친 뒤 확진이 되었다가 회복한 경우 3차 접종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접종 상태에서 확진이 되고 이후 회복한 경우에는 2차 접종까지 받아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입국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12세 미만의 소아, 의학적 사유로 미접종한 사람도 일주일간 격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단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는 동반 입국한 보호자 모두가 접종 완료자인 경우 격리는 면제됩니다. 접종 이력은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 자동으로 등록되고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인증 서류를 제출해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 보건소가 아닌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직접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서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검사는 입국 전날, 입국 1일차, 입국 6에서 7일차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입국 전날과 입국 6일에서 7일차에는 기존 PCR 검사가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되었습니다. 여전히 상당히 알아야 할 것도 많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접종을 마쳤다면 한국을 한번 가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호주 크리켓 국민 영웅인 셰인 원이 태국에서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태국 경찰은 셰인 원 사망에 의문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향년 52세인 셰인 원은 현지 병원에서 시신을 부검한 후 호주로 운구되어 장례를 치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월요일 뉴스였는데요. 셰인의 시신은 목요일 저녁 멜번에 도착했고 장례식은 3월 30일 멜번 크리켓 그라운드 MCG에서 장으로 치루어집니다. 스테이트 퓨너럴로 치루어지게 됩니다. 셰인 원은 1992년 크리켓을 시작한 이래 테스트와 원데이 인터내셔널 통산 1000위켓을 달성했습니다. 테스트 크리켓에서 708개의 위켓 기록은 2007년까지 최다 위켓으로 기록됩니다.
도입되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야구를 좋아하시는 한국 사람들은 크리켓에 거의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뉴스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테스트 크리켓, 원데이 인터내셔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당최 뭔 말인지 모르겠죠. 위켓은 또 뭡니까? 저도 잘 몰랐습니다. 위켓은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아웃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삼진? 그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용어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테스트 크리켓은 오리지널 크리켓 경기 방식인데요. 시합을 하는 곳 현지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일간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9시에 경기를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야, 이거는 뭐 풀타임 잡인데요. 자, 이렇게 대회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국제 경기에서는 경기를 하루만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데이 인터내셔널인데요. 경기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많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테스트 크리켓은 모두 흰 옷을 입고 경기를 하고요. 원데이 인터내셔널은 색깔이 들어있는 유니폼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셰인 원의 사망은 이번 주 비폭탄 소식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뉴스입니다. 자,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퍼스, 다윈, 호바트, 아들레이드의 기름값이 리터당 $2를 돌파했습니다. 시드니도 휘발유값 리터당 $2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항공요금, 교통비 등 도미노 효과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호주 내 휘발유값이 계속 상승 중이지요. 지난주 호주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83.9센트였습니다. 이제 곧 리터당 $2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자 유류세를 감면 또는 일시 면제해 주면 어떻겠냐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재무상과 에너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정부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걷어들여지는 세금은 도로와 같은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중요한 세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보면 유류세는 정부 세원 중에서 인프라 구축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계정으로 들어가서 관료들이 원하는 곳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세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일시 들어주자는 주장을 인프라 건설을 들어서 거절하는 것은 어딘가 조금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존 하워드 정부는 기름값이 너무 오르자 유류세 감면을 일시적으로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고유가 여파로 국내외 항공료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항공료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퀀타스 알렌 조이스 대표에 의하면 항공료는 평균 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항공료의 상승으로 항공사들의 운영비는 30에서 40% 정도가 더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조만간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티켓을 일찍 구매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두를 게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항공사들의 좌석 이용률은 10에서 25% 수준이어서 현재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말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좌석 이용률이 올라가면 항공료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항공사 간의 경쟁이 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기서 잠시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호주 팟캐스트의 거의 시조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시드니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하던 시점에 멜번에서도 팟캐스트 하나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손 PD의 멜번에서 한다가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었는데요. 저도 열심히 들었었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근 이 팟캐스트 운영자이시던 손 PD님이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책인데요. 알고 떠나는 호주 여행 지식 가이드입니다. 호주 역사를 아주 간략하고 재미있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곁들여 역사와 관련된 여행지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호주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겠다고 책을 하나 샀는데 진도가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아주 재미있게 쑥쑥 잘 읽혀집니다.
한글로 쓰여져 있거든요. 한글로 읽는 호주 역사. 이 책 한 권이면 호주에 대해서 아는 척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스24, 알라딘, 11번가,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 뉴사우스웨일즈주의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 중 많은 가정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보험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홍수 다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폭풍 피해가 잦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그 금액이 최고 연간 3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HCCC 호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택 및 재산보험의 경우 호주 북부 지역 거주자는 연간 2,500달러를 보험료로 내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1,400달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드니 북서쪽의 혹스베리 강 주변 리스모어, 브리스베인의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에 대한 보험을 추가로 하는 경우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호주 보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인해 보험 청구 금액은 18억 9천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입장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데요. 보험회사들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걸 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홍수가 잦아지면서 이 재보험에 가입해서 내는 보험료도 상당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홍수 다발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번 퀸슬랜드 남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홍수 사태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리스모어와 뉴사우스웨일즈 홍수 피해 지역에 더 많은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므로 연방정부가 이번 홍수 사태에 개입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정부가 자금과 자원을 더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정부는 리치몬드 밸리, 리스모 그리고 클래렌스 밸리 거주자들에게 재해 복구 지원에 더해 성인에게는 2,000달러, 아이들에게는 8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즈주 북부 지역 거주자 중 일을 할 수 없거나 집이나 일터를 청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2번에 걸쳐 1,000달러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호주 방위군이 홍수 지역에 투입되어 복구 작업을 돕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방위군 투입을 두고도 말이 많았었는데요. 연방정부는 2,000여 명이 대기 상태에 있다고 발표하는 동안 주 정부에서는 몇백 명 수준밖에는 지원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입되는 군인의 수는 늘어났고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직접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군인들은 명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므로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군인들을 직접 비난하는 것은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냐면 군인들이 복구 작업을 하는 동안 군 미디어 팀이 이들의 활동을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영상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투입된 군인들이 일은 하지 않고 노닥거린다는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군인들이 이동 중에 KFC에서 식사하는 동안 한 아주머니가 군인들이 노닥거린다고 고함을 친 일도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쉬고 먹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군인들이 활동하는 모습은 군 미디어 팀에서 촬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오해하고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노닥거린다고 비아냥거렸던 거죠. 아무튼 홍수로 모두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방위군의 투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뉴스를 들은 주민들이 화가 나서 일으킨 해프닝이었습니다. 호주는 2022년 시작을 전례 없는 축축한 날씨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오고 홍수가 났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기상청의 경고입니다. 진짜 많이 못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비가 더 온다고요? 아이고 매 정말. 시드니는 올해 들어 872.6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번의 연간 평균 강수량은 648mm인데요. 멜번에 1년 내릴 비보다 더 많은 비가
두 달 반 만에 시드니에 쏟아졌다는 이야기지요. 정말 브리스베인은 더 골 때립니다. 브리스베인은 1059.8mm를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두 달 반에.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태평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라니냐 현상으로 비구름이 생기고 이것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호주 동부 해안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 동부 해안에 비가 내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니냐 세력의 정점은 지나 그 영향력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몇 달간은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호주는 축축한 가을을 보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라니냐에 더해 호주 북부 바다의 수온이 평균보다 높아 이것이 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홍수 자체가 또 비를 부른다고 하는데요. 땅에 물과 물기가 많다 보니 증발이 많이 되어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지면 이것이 또 비를 부른다는 것이지요. 이거 뭐지요? 지금 땅이 물을 가득 머금고 있고 호주의 댐들이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이라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지금과 같은 홍수가 날 수 있다고 기상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즉각적인 이자율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이런데 내용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아무튼 한번 살펴보죠. 자, 이 기사는 지난 수요일 AFR 비즈니스 서밋에서 중앙은행 총재 필립 로우가 한 말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로 총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망에 문제를 일으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원자재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공급망 충격은 중앙은행이 타겟한 인플레이션의 기간을 넘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이 국민들이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어버리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될 거라고 믿게 되면 소비를 당겨서 하거나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게 되어서 물가를 더욱 상승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물가는 더욱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은행이 웬만한 통화정책을 펴서는 물가를 잡을 수 없게 되니 이자율을 할 수 없이 급격하게 올려야 하는 쪽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걱정입니다. 자,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현상을 잡기 위해서 전 FRB 총재인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려서 한계 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파산시켜버리는 걸 감수하고 물가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걸 걱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나기 전 지난달 커먼웰스 뱅크에서는 빠르면 6월 달에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RBA는 향후 2분기의 인플레이션 리포트를 확인한 후에 뭔가를 결정할 것이니 그때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밋에서 우리는 고정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로 앞서 말한 계획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석유 가격과 원자재 가격으로 형성된 높은 가격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호주는 유럽과 달리 이런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로 오른 가격의 혜택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따가 다른 기사에서도 보겠지만 RBA의 스탠스는 인내입니다. 나는 인내한다. 네, 최대한 올리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뉘앙스입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는 현 0.1%에서 1%까지 오르고 내년에는 1.25%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1%가 오른다고 그래서 크게 많이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기지를 많이 얻은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과 선거 기간이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 구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시 프라이덴버그 재무상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전쟁이 새로운 이코노믹 시대를 열매 따라 대가 없이는 자유가 없다. 대가 없이는 자유가 없다. 즉 새로운 이코노믹 시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대가는 누가 치러야 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겠습니다. 단결해서 우리 같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갑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국방비는 노동당 때 많이 줄여놓았던
GDP 1.6% 규모의 국방비를 2.1%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억 달러를 투입해 핵 잠수함 기지도 건설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길어지면 원자재와 유가가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텐데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이를 감당해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지요. 전쟁이 나고 유럽에서는 가스 가격은 3배가 뛰고 석탄 가격은 2배, 기름 가격은 30%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자재가 부족하면서 벌크선 부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벌크선이 부족해질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운임료가 70%가 올랐습니다. 자,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 확실하죠? 이러면 금값이 더 뛰게 생겼는데요. 네. 우리 재무상은 러시아의 노골적인 침략 행위는 새로운 경제 시대를 열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3가지 주요 대응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이런 침략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된다. 둘째, 중요한 물품의 공급망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국방비를 더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러시아로 인한 새로운 경제 시대, 이 말은 지금까지 글로벌화로 인한 just-in-time 공급망에 의존했던 것이 깨지면서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주와 같은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는 필요 물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다 보니 공급망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요. 스콧 모리슨 총리도 반도체, 농업용 화학제품, 수질관리용 화학제품, 통신장비, 플라스틱, 의약품 그리고 개인 보호용품 확보를 공급망 우선순위로 지목했습니다. 자, 이번 발언은 AFR 창간 70주년 저녁 행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 행사에 300여 명의 전현직 정치인과 경제인이 참석했습니다.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물가 상승으로 힘들다고 불평도 못하겠네요. 대가를 치러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니 뭐라 하겠습니까? 그다 대고. GST 분배를 놓고 각 주 정부 간에 다툼이 일고 있습니다. 2018년 GST 분배에 대한 연방정부와 각 주 간의 합의가 있었고 2020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하지만 2020년부터 2년간 팬데믹으로 뉴사우스웨일즈주와 빅토리아주가 락다운을 시행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주에서 GST 분배를 다시 조정해 줄 것을 연방 재무상에게 요구했고 재무상은 이를 거절했다는 소식입니다.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 2020년에 시행된 GST 분배에 대한 규칙은 작년 호주의 여러 주 중에 유일하게 56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흑자를 낸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게 불공평하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재무상은 3월 29일 연방 예산안 발표와 연방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두 주의 재무상들은 자신들의 주가 호주의 경제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귀국하는 국민들의 격리를 거의 도맡아서 진행한 것을 포함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왔는데 GST 분배에 이것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다가 흑자 예산을 기록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2018년 모리슨 정부가 정한 규칙에 의하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6억 2,900만 달러를 올해 추가로 더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GST는 바뀌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번 연방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GST 손댔다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민들에게 밑보이면 총선을 망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2021년 상황을 보면 걷어들인 GST는 72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뉴사우스웨일즈가 이 중에서 300억 달러를 가져가고 빅토리아가 240억 달러, 퀸슬랜드가 210억 달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90억 달러, 노던 테리토리가 4억 5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4억 3천, 타스마니아가 4억 1천, ACT가 1억 9천 달러 정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연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이때를 기회 삼아 연방정부를 협박해서 각 주에서 다만 얼마라도 당겨오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연방정부는 자신들의 선거에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연방선거 이후 줄줄이 선거가 있는데요. 올해 말 빅토리아주 선거가 있고요. 내년 초에는 뉴사우스웨일즈주 선거가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여다보시다가 내가 추구하는 정책을 펼치는 당 또는 후보에게 제대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광고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모든 한의원은 환자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드니 새생명 한의원은 환자의 건강만을 생각합니다. 이거 만자 한자가 더 많죠? 한 글자가 더 많은 한의원, 시드니 새생명 한의원입니다. 저희 호주 시사TV 유튜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유병욱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한의원입니다. 블랙타운과 스트라스필드에서 진료하고 계시는데요. 예약 문의는 0403-332-9765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한방진료는 유병욱 원장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드니의 4분의 1 지역의 중간대 집값이 200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기사입니다. 이스트우드, 마트라빌, 카링바 사우스가 최근 200만 달러가 넘어서는 지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2021년도에 수십만 달러가 상승해 중간대 집값이 200만 달러를 넘어선 지역은 체리브룩, 글렌헤이븐, 블랙허스트, 울루웨어, 크로이돈, 파이브독이 있으며 2021년 초 200만 달러를 넘어선 지역으로는 바이론베이, 웨스트 페넌힐, 크로마, 모나베일이 있습니다. 10년 전 2011년도에는 모스만 정도가 중간대 집값이 222만 5천 달러를 기록했었고 브론테, 울라라, 로스베이는 2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최근 가격을 보면 울라라의 중간대 가격은 425만 달러, 브론테는 545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중간대 가격이 저 정도면 좀 좋은 집은 얼마를 한다는 거죠. 그건 그렇고 저런 집에 사는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와, 정말 집값 엄청나죠. 네. 호주 부동산이 이제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도 고공행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제이스 머피가 뉴스닷컴에 쓴 기사입니다. 그런데 내 집을 사시려고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부디 여러 가지 전망을 다 찾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미디어가 오른다고 할 때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소개하고, 모두 떨어진다고 할 때 오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면을 다 보자는 취지인데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커머널스 뱅크가 내놓은 부동산 가격 32%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부동산 가격은 21%가 상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커먼웰스 뱅크의 전망은 최악의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첫 번째는 정부 재정 정책입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입니다. 이자율을 0.1%까지 낮추고 엄청나게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뿌립니다. 자, 낮은 이자율과 엄청난 돈이 풀리자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자산을 사기 시작합니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이 몰렸던 것이지요. 자, 이러다 보니 가계부채는 정말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빚내서 집을 산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전쟁 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따져보죠. 우선 전쟁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제공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향후 6개월 정도 계속 화제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인데요. 유가, 곡물가를 중심으로 가격이 엄청 오를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은 경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동할까요?
네. 1월달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현상이지요. 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불확실성의 새로운 원천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자율은 0.1%를 그대로 동결한다고 발표합니다. 중앙은행은 인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인간적으로 가능한 한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겠죠.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심상치 않은 상태인데요. 미국은 7% 이상을 보이고 있고 10%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호주는 어떨까요? 인플레이션에는 그냥 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원 인플레이션은 유가와 단기간 변동폭이 큰 품목은 제외한 물가 상승률을 말합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에서 3% 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 이자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힙니다. 순간적으로 넘을 수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2에서 3% 범위 내에 있어야 이자율을 올리겠다는 얘기죠. 중앙은행의 전망은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3.25%까지 오르겠지만 2023년 공급망이 회복되고 소비가 정상화되면 이것이 2.75%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중앙은행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3% 이상 올라가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3%를 넘어가더라도 이자율은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시장은 8월까지 두 번의 이자율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번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율 상승의 기대치가 전쟁을 시작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 양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금리가 주택 가격을 지탱해온 것을 감안할 때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최대한 낮게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을 보면 이 전쟁에도 주택 붐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이제 부동산 붐이 끝나고 가격이 안정되나 했더니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디포짓을 모으고 있는 분들에게는 억수로 나쁜 전망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올라가나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재미있는 분석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주 긴 얘기를 후려쳐서 군사적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나토 동맹이 흐지부지 되고 있었고 여기에 또람프 형님이 유럽 국가들에게 나토 분담금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럽에서 발을 빼고 있던 상황이었죠. 이 와중에 중국과 유럽과 러시아의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탈미국 기조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중국의 1대1로 사업 참여 그리고 노르트 스트림 1, 2로 대변되는 천연 자원에 대한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유럽과 중국이 한 축이 되어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부추겼고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결국은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분석인데요.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 국채가 거의 휴지 조각이 되면서 러시아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유럽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고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던 에너지가 끊어지면서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나토와 같은 군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유럽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말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하는 이유를 주체적인 외교 능력이 없고 군사력이 떨어져 그렇다고 분석이 되고 있다 보니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의 각 나라들은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글로벌 군비 경쟁을 촉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올해 1,000억 유로 약 135조 원 규모로 군비를 증강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했고 프랑스, 덴마크 역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중국도 전년에 비해 7.1%를 올려 279조 원 규모로 군비를
증액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핵 공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군비 경쟁에 발맞춰 호주도 군 병력을 30%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2040년까지 군 병력을 8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지난 목요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관료까지 포함하면 총 10만 1,000명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 병력 규모에서 약 30%가 늘어나는 수준인데요. 이번 군 병력의 증가는 평시에 이루어지는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호주 군 병력은 6만 명으로 육군이 3만 명, 해군과 공군이 각각 15,00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매년 9에서 10%의 병력이 군을 떠나면서 모병을 통해서 새로운 인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위원회에 현재 국방계획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12,500명이며 핵 잠수함이 도입되면서 필요한 병력과 예비 병력으로 6,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1월에 이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 병력 보강에 필요한 비용은 2024년에서 2040년까지 380억 달러 규모입니다. 피터 더튼 국방장관은 AFR과의 인터뷰에서 3월 29일 발표되는 예산에서 국방비를 GDP 2.1% 규모로 늘리는 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중간 단계로 지금부터 2024년까지 군인 8,000명, 국방부 250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 중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시그널 디렉토레이트가 추가 인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했던 최소인은 12,500명은 뉴사우스웨일즈와 ACT에 각 2,700명, 퀸슬랜드에 1,900명,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1,400명,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와 노던 테리토리에 1,000명 정도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호주 방위군의 규모는 징병제가 끝이 난 1972년에 8만 6천 명 규모였던 것이 1990년대 냉전이 막을 내리면서 7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5만 1,0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존 하워드 정부가 들어서고 동티모르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에 호주가 참전하면서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모리슨 정부는 군 병력을 재해복구 작업 등에 더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군 병력의 증원 말고도 국방비가 필요한 곳이 더 많습니다. 핵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병력도 필요하지만 잠수함을 파킹해 놓을 주차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뉴카슬과 울릉공에 있는 포트 캠블라 그리고 브리스베인 세 곳을 두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들여오는 핵 잠수함은 호주 동부 해안에서 작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부 해안에서는 잠수함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모병하기 수월하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쪽으로 나가서 작전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호주 잠수함 기지는 서부 호주에 있는데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인원을 모병하고 유지하는 것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기사에 의하면 HMS 퍼스의 안작 순항함이 배를 운영할 해군 병력을 구하지 못해 2년째 그냥 정박해 놓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세 곳 중에 한 곳에 핵 잠수함을 운영할 100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기지가 건설될 예정인데요. 이 세 곳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카슬은 노던 테리토리의 다윈항과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이 항구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여기다가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그리고 석탄 수송선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어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브리스베인도 잠수함 기지에서 심해로 가는 통로가 길어 저기 기뢰를 설치하는 경우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 울릉공의 포트 캠블라가 그나마 좀 적당한데 이것도 항구가 너무 작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2011년 연구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곳은 시드니의 가든 아일랜드, 볼스 헤드 베이 또는 카카투 아일랜드가 추천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호주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인구가 가장 많은 시드니 한복판에 원자력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어서 이번 잠수함 기지 선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의 우려로 긴장이 높아지면서 호주가 국방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둘째 주 뉴스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호주 시사TV의 조 PD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